오늘 소셜미디어에서 말 그대로 썰전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5선 정진석 의원, 영선 대표를 겨냥해 정치는 예능이 아니라고 일침했고, 곧이어 4선 권성동 의원도 당대표는 평론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개 비판, 바로 절친 윤석열 후보 때문입니다. 어제는 장재현 의원이 대표 리스크를 언급하며 자해 정치라고도 했었는데요. 최근 이 대표는 윤 후보를 비빔밥의 당근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윤 후보의 지지율이나 행보에 대한 언급도 했었고요. 당박 주자를 돕는 일에는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야박한 평가에 윤 후보는 직접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글쎄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고 하겠습니까? 그러자 이른바 친윤그룹이 유력 대선 주자 윤석열 후보를 보호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불쾌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오세훈 시장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내서 이뤄낸 승리를 윤석열 총장에 의해서 이뤄낸 승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저는 너무 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당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말을 마쳤는데요. 당박 유력 주자를 둘러싼 신경전, 국민의힘 내부의 힘겨루기가 시작된 걸까요? 예, 첫 번째 주제는 친윤 대 비윤, 국민의힘 내분이냐로 잡았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 좀 그만 괴롭혀라. 가까운 정진석 의원과 권성동 의원, 또 장재원 의원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이제 당내에 들어온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좀 갈등이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분까지 생길까요? 이른바 개파가 만들어질까요? 아니 사실상은 내분을 규모를 이렇게 내분이 일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예. 싸움이 벌어진 건 분명한 건데 문제는 그게 어느 정도 규모까지 확대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 지금은 장재원 의원, 예. 권성동 의원, 정진석 의원 이 세 분만이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관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쎄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만약에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좀 모르겠지만 지금 예. 상황으로서는 그냥 이 세 분만이 그럼 다들 보기에 그 캠프하고 가까운 개인적인 친구들이니까 그분들이 주로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완전히 본격적인 내분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일정하게는 내분이 생긴 거죠. 주고받는 얘기도 조금 이제 많이 거칠어지고 그렇죠. 있고 또 이후에 그 국민의힘 당내 주자들과 당 밖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과의 경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저런 현상도 덩달아 이제 격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약간의 데자뷰가 느껴져요. 어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자강론을 강조하면서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를 굉장히 많이 흔들었어요. 그게 결국에는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을 빠지게 하는 효과를 낳고 오세훈 시장이 역전승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이준석 대표도 그 점에 있어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강이 우선이다. 그리고 나서 당 밖으로의 외연 확장이지 자강 없이 외연 확장은 안 된다. 근데 이거는 정당 정치 입장에서 봤을 때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느 정당이 자강을 버리고 외연 확장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윤석열 총장한테 빨리 결단하라 이런 시그널을 계속 주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빨리 결단은 윤석열 후보 스타일상 빨리 입당하는 거는 본인이 한 말도 있기 때문에 안 할 것 같고 그러면 계속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 간의 충돌, 신경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 안철수 그 대표하고 초반에 했던 모습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싸움이라는 게 보면 이준석과 그 윤석열의 자존심 그리고 야망 이런 것들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분 한 분은 이제 나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되겠어라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당에서 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난 건질 수 없어라는 그런 자존심 문제가 있고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대개의 경우는 당대표가 우리 저 대선 주자를 잘 모셔서 빨리 이번에 승리를 해야지 이런 식의 행보를 보여왔는데 이 36세 영선 이 대표는 그런 게 어딨어. 원칙대로 가는 거지. 이런 식의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또 생각해 보면 뭐 나도 다음에는 40살 넘으면 나도 뭐 대통령에 한번 나가볼 수도 있는데 라는 그런 꿈도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그러니까 부인하진 않았어요. 본인이 내국을 그러니까. 더 키우면 뭐 트라이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네. 원칙을 버리는 모습을 미리 보여줄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야망과 자존심이 충돌하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저렇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압박을 들어오라고 압박을 하는 거지만 그럴수록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들어가지 않으려면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밖에서 이른바 이제 제3지대에서 중도층까지 세를 더 규합해서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하겠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총장의 전략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 보기에. 그렇죠.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굳건하게 지지율이 버텨줘야 그게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예.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2위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3위까지 만약에 내려오거나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런 구상이 어그러지는 거고 또 그 지지율이 버텨주려면 사실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중도 확장성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잦은 뭐 언행의 그 실수, 구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너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렇게 해가지고 중도 가치를 수용할 수 있겠냐. 대구 가가지고 뭐 밀란 얘기하고 뭐 미친 소리다 이런 얘기하고 또 광주 가서는 광주대로 또 광주 정신을 얘기하고 이 너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윤석열 총장은 둘 중에 하나를 전 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에 들어가서 그 축적된 정치적, 정무적 노하우 위에서 대선을 치르든지 아니면 캠프를 보완해서 실질적인 정무적 관리가 좀 되도록 지금 메시지도 동선도 뭐 좀 이상하다 이런 이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이도저도 아니거든요. 이래 가지고는 제3지대에서 위력 있는 어떤 국민의힘 후보와 그 비교 위에서 단일화를 시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반이 만들어질까? 이 점에 있어서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근데 당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당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그 윤석열 후보만 밀어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양한 후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로서는 빨리빨리 들어와 우리가 막아줄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만 정작 당으로 들어왔을 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일단 윤석열 후보가 계속 밖에 있기 위해서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야권 후보들에 비해서 지지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박원석 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약간 하락세인데 특히 전국 지표조사 MBS 조사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19% 다자 대결에서 그래서 20% 밑으로 MBS 조사에서는 이제 드물게 밑으로 떨어진 조사를 보였습니다. 혹시 이 지지율이 지금까지는 윤 후보도 사실 출마 때도 얘기했지만 국민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바람이 나에게 몰렸기 때문에 내가 출마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지율이 얼마 정도까지 떨어지면 아 내가 혼자 이렇게 할 수는 없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른바 이제 마지노선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대목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대목일 거예요. 떨어져도 약간 떨어져야 이게 이제 압력이 돼서 국민의힘으로의 입당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재촉할 수 있는데 확 떨어져 버리면 야권 전체의 이른바 경쟁력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현재 1위 후보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또 정진석 의원이라든지 이분들이 우려하는 대목은 그런 것 같아요. 저렇게 우리마저 흔들어 가지고 지지율이 폭삭 주저앉으면 그럼 그때 대안이냐. 지금 우리 당내 주자들은 아직 안 올라오고 있고 당내 주자들을 키워야 된다는 자강론도 좋은데 그 자강론은 당내 주자들을 키우면 되지 왜 굳이 윤석열 그 전 총장을 흔들어 가지고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냐. 이제 이런 문제의식에서 저런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일단 약간의 조정 국면을 맞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초기에 이제 사실 너무 높았잖아요. 그리고 초기의 지지율은 약간의 이제 이 반사이익, 반사 효과 이런 측면이 있는데 반문 정서가 결집된.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반문만 가지고 집권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자기의 비전이 있어야 되고 내가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포부와 그걸 위한 전략과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전 총장으로부터 그런 걸 느끼지 못하겠다. 이제 이런 어떤 느낌이 저는 지지율이 빠지는 특히 중간층에서 지지율이 빠지는 이런 현상을 낳고 있는데 이건 누가 보완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결국엔 보완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봐요. 아니 본인은 지금 상태로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들어가면 쉽게 얘기하면 등을 한번 보인 거잖아요. 약간 굽히고 들어가는 그렇죠. 듯한. 그게 그렇게 돼 버리면은 모양새가 너무 이상해지는 거고 아마 최선의 방책은 내려가다가 지지도가 한번 확 반등해서 올라갔을 때 그때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박수를 받으면서 들어오겠지만 쭉 떨어져 내려가는 과정에서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별거 없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뭐 속된 말로 하면 폼 잡으면서 안 들어가더니 결국은 골이 내리고 들어가네. 이런 식의 이미지를 주는 순간에 지지도가 더 폭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윤석열 캠프에서는 지지도를 반등시킨 다음에 그 반등의 힘을 밀어서 자, 봤지? 내가 이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나 들어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반등의 기미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윤 후보는 홈페이지를 열고 아마 이제 유권자들과 스킨십을 넓히려는 걸로 보는 텐데요. 본인의 어렸을 때 사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조금 더 사실은 뭐 강하다, 좀 거칠다 이런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진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의 모습과는 딱히 연상이 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어렸을 때 모습이다. 청년기까지의 10여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럼 뭐 좀 친근한 이미지를 좀 갖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대선 주자들 누구나 다 하는 일이고 윤석열 총장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저런 이미지 메이킹을 가지고서 뭐 지지율을 끌어올리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에는 본인의 이제 비전 메시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건 잘 보이지 않고 지금도 지방을 이른바 이제 민심 투어라는 이름하에 지방을 다니거나 이러저러한 인사들을 만났는데 대체로 어쨌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반문 기조의 메시지만 내고 있을 뿐 이렇다 할 그 비전이나 자기만의 어떤 메시지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게 가장 시급히 보완돼야 될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과연 이 제1야당에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하셨듯이 지지율 반등의 이 상황을 만들어서 폼나게 입성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 주변을 보면 그런 게 잘 안 보인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도 만나고 또 정치적인 조언도 듣고 하겠지만 사실은 이 뭐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그런 얘기들도 많습니다만 대선이라는 큰 게임을 할 때는 이 정치적 경험이 많은 그런 좌장이나 전략가가 앉아서 일종의 종합상황실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역할을 하는 분이 그 이석준 전 법무조정실장이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경제관료로서는 경험이 많은 분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정무적으로는 경험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저런 시스템으로 그게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깊게 해봐야 될 겁니다. 제가 취재한 내용인데 이번 주군요. 중반에 저희 패널 요일 패널 중에 한 분인데 국민의힘 의원님한테 전화하니까 윤 전 총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우리 캠프를 좀 맡아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날 최재형 원장이 전화해서 도와달라 해서 반승낙을 해서 신이상 윤 후보를 도울 수가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빠르게 움직였구나.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윤 후보 측도 좀 이제 정치인 출신이 급한 모양인 그런 모양새는 좀 보입니다. 물론 이건 우리 패널 한 분한테만 제가 들었고 다른 쪽으로 복수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니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당의 국회의원들이 당 밖의 후보를 돕는 거는 그거는 이제 허용하기가 어렵다. 당내 후보들 캠프에 가서 자유롭게 선거 지원을 하는 것은 그건 뭐 바람직하고 장려할 일이나 그 얘기는 뭡니까? 들어오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빨리. 그리고 사실은 그래요. 어느 당도 그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나 뭐 유력 정치인이 당 밖에 있는 후보를 돕는다는 거는 사실은 형식적으로만 보면 일종의 해당 행위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내놓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홈페이지를 열어서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사진을 올린 거는 물론 다른 후보들도 다 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딱 하는 건 절박함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왜 광고에서도 어린아이와 동물 뭐 그런 그 소재를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이른바 3B. 근데 문제는 이게 어린 시절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이런 사진을 올려봐야 나도 뭐 어린 시절도 있고 다 있는데 그리고 예를 들면 자기만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최재형 그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평생을 봉사활동을 했다니까 뭐 이런 걸 올린다면 봉사활동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올리면은 저 사람 뭔가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냥 어린 시절 사진만 올리는 걸로 봐서는 혹은 검사 시절 사진 이게 뭐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움직일 만한 게 아니죠. 뭔가 좀 전략적으로 이게 뭔가 좀 잘 보이고 있다. 어렸을 때 사진은 이제 친지들과 어르신이 보기에는 항상 귀엽고 그렇지만 다 갖고 있는 사진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이른바 친윤 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후보라는 존재가 이른바 반문 정서를 결집해서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게 사실이지 않느냐. 그런 걸 감안하면 이준석 대표가 너무 야박하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오늘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정진석 의원 등이 찾아가는데 그때 만나고 난 뒤에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뭐 이런저런 얘기 있는데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당 밖에서 사실 대여 투쟁에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동지입니다. 동지. 그렇잖아요. 예, 동지라고 합니다. 당 밖에 있을 뿐이지 어차피 들어올 거고 동지라는 취지인데 이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움을 줬으니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하면 안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인데요. 저는 거기에는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께서 뭐 열심히 그 대여 투쟁을 한 게 사실이지만 그게 국민의힘을 위해서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 조직에 대한 어떤 외부적인 탄압, 추미애 장관이 검찰 조직을 무력화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인사에 있어서 전횡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항해서 싸운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건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 투쟁이 과연 국민의힘을 위해서 국민의힘 잘 되라고 한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양쪽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적에 적은 친구라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동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서로 뭐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만약에 동지라면 나와서 벌써 입당을 했어야죠. 입당을 해서 같이 가자 했어야지 어깨동무하고.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대선 주자 한 명을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바로 김동연 전 부총리입니다. 다코스로 이제 계속 얘기가 되는데 이분이 이제 여권이냐 야권이냐 다음 주에 저희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긴 한데 계속 삼지대를 강조했지만 사실 야권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 인터뷰에서는 여권에 갈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쪽 해당되는 당부도 환골 탈퇴를 해야 될 것이다. 그 전제라면 민주당과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환골 탈퇴를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다면은 저는 힘을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 환골 탈퇴를 엄청나게 하면 민주당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수많은 전제를 앞에 놓고서 얘기를 하는 거여서 그게 이제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동연 전 부총리가 얘기하는 정권 교체보다 정치 교체가 더 중요하다.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가 중요하다. 이 말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실제 정권이 바뀌어도 크게 이제 국민들의 삶이 바뀌거나 대한민국 정치가 바뀐다는 느낌을 못 받잖아요. 그 말은 맞는데 김동연 부총리가 얘기하는 그런 정치 교체의 실체를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세력을 결집시켜서 정치 교체의 비전을 내놓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에 정치권에 등장했을 때 새정치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정치교체 비전이었거든요. 근데 새정치의 내용이 뭐냐 물어봤더니 국회의원 숫자 줄이고 뭐 이런 얘기였어요. 일종의 지금도 비슷하게 특권 내려놓기. 근데 이미 그건 우리 국민들한테 기시감이 있어요. 그게 정치교체나 새정치가 아니라는 이 국민들의 판단이 이미 있거든요. 근데 만약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정치교체를 얘기해놓고 또 그 얘기를 반복한다면 뭐 국회의원 숫자 줄이고 뭐 특권 줄이고 세비 줄이고 다선 의원 뭐 보좌관 줄이고 다선 의원 출마 금지하고 근데 과연 그게 정치 교체이며 그게 이 새로운 정치의 비전일까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보다는 실제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나아지게 할 것인지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는데 대한민국을 좀 더 이 균형 있고 좀 더 발전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키면서 그에 동의하는 세력들과 함께 내가 어렵더라도 이 제3지대의 길을 개척해보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저게 어느 정도 당장의 성공 가능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력화는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또 이런저런 전제 조건을 달아서 그러면 힘을 합칠 수 있다. 그러면 벌써 이제 국민들은 과거의 그런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새정치와 그 뒤에 행보의 기시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호응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다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저는 정치공학적으로만 얘기를 해보면 그 본인이 굉장히 이상적인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리는 그런 발언들을 쭉 쏟아 넣은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이 당이든 탈퇴 환고를 하시면 제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시는 것이다. 어느 당이 그래 당이라는 것은 한두 사람이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 당의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고 이해관계도 있는데 어떤 한 후보가 이상적인 정책을 던져놨더니 야 우리 그 정책에 맞춰서 우리 정강 정책도 바꾸고 그렇게 하자라고 할 당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뭐 각 여야 모두 그 내부에서도 거의 전쟁처럼 싸우고 있는데 그럼요. 자리를 뭐 이렇게 딱 마련해서 놓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예를 들면 그 이 정권에서 나와서 이 정권을 비판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도 감사하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정책이 좀 안 돼서 안타깝고요. 만약에 바꾸시면 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나이브하시다. 제가 조금 약간 변호를 하면은 이런 겁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제 그 얘기를 첫 일성으로 내놓은 게 정권 교체보다 정치 교체가 더 중요하고 의사결정 세력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양당 어디도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효능감을 주는 정치를 못 하고 있다. 내가 어려워도 이제 이 길을 가겠다. 저는 그 길을 가는 꿋꿋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죠? 정치권에 꽃가마는 없습니다. 행여 이 꽃가마를 기대하면서 뭐 이 당 저당 황골탈퇴를 주문하는 거라면은 그런 현실은 나타나지 않을 거고 다만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부총리로서 본인이 어쨌든 일선에서 경제 관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고민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요. 그걸 내놓고 지금 이제 뭐 그 최재형, 윤석열 두 분을 향해서 정권 비판만 가지고 안 된다.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대권을 정권 비판만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다르다는 차별성을 보여줘야죠. 일단 뭐 대한민국 금기깨이라는 책을 냈는데 제가 아직 뭐 읽어보진 못했지만 대충 요약은 들었었는데 그 내용에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는 해요. 경제적인 부분이 있다고는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는 제가 다음 주에 인터뷰 있으니까 들어보고 꼭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김동연 부총리 저 기자 시절에 칼럼도 쓰고 해서 잘 아는 분인데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냥 그 좋은 의도가 있는데 그게 현실 정치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니까 오해 없도록 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뭐 이게 동영상을 보내드리고 이미 오해했을 겁니다. 공과사가 다릅니다라고. 김 선배에게 미안한데 김 총리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자 의견을 들어보면 윤석열 힘겨루기 관련돼서는 시땡땡님께서는 윤 전 총장은 죄가 없다. 힘겨루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여주셨고요. 봉땡땡님 윤 전 총장은 그만 저울질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다른 후보들과 경쟁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